반갑습니다. 한국인재육성개발원 고양지원장 박상화입니다. 저랑 함께 생명 존중과 변화 관리라는 주제로 웰다잉 인문학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하고요. 그리고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걸 저 강연할 때마다 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 소중하다, 귀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지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으시니까 제가 꼭 가서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충만하셔야지 건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살이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끊으려고 시도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별을 하려고 자연스러운 사고나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행복지수는 낮은데 자살률은 또 높고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행복을 강의하고 또 웰다잉 인문학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꼭 내 몸, 내 정신, 그리고 내 마음, 내 생명 이런 부분들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고자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나의 마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의 크기가 커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내가 사랑받기 충분하고 가치 있으며 긍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또한 외부에서 획득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누가 대신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존심과 자존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내 있는 그대로 현재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멋있다, 괜찮아 라고 마음으로 느끼는 충만함. 이게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스스로 키우고 넓히고 높이고 올려주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그 자존감의 올림과 높임과 넓힘의 도구를 긍정과 그리고 웃음으로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생활화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나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말한 건 에밀 쿠에가 말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나는 나날이 모든 면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저도 매일 나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더 많이 미소 지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항상 잘 인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할 때 비로소 저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걸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서 타인도 함께 행복해지고, 타인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자존감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초등학생이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 몇 점인데? 라고 하니까 95점! 우리 학생은 95점만 맞아도 나는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을 합니다. 나 너무 잘했지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랑을 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어? 100점!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하나 틀렸어? 너도 철수보다 잘할 수 있잖아. 철수랑 똑같이 100점 맞을 수 있잖아. 이렇게 벌써 아이 때부터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95점만 맞아도 수 아닌가요? 100점 맞은 철수만 수 아닌가요? 저는 9세대라서 수미양가 시대의 성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잘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랑하고프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인정, 존중의 욕구로 말을 했다면 엄마 나 95점 맞았어 라고 할 때 어머 너무 잘했다, 정말 멋있다, 어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 라고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부모님의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그런데 아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완벽에 가까운 100점을 맞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잘했다라는 말이 듣고 싶은 아이한텐 잘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배고픔이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정말 칭찬받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인 겁니다. 아이한테는. 그러면 잘했다 먼저 해주시고 누구랑 비교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보, 나 연봉 올랐어. 얼마나? 그런데 나 얼마 올랐어? 몇 프로? 했는데 김 과장님은 나보다 좀 더 올랐어. 에이, 그게 뭐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재 모습 그대로에서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칭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식의 인정 격려의 표현 소통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베스트 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온리 원 해도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잘하는 대로 only one.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는 대로 only one입니다. 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끼리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식을 only one으로 바꾸어서 칭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해, 달, 별 이렇게 자신한테 한번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해, 해봐라. 달, 달라져라. 별, 별나게 미쳐라. 라고 해, 달, 별로 실천하는 걸 동기부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N 평생 연령에서 나는 지금 어느 때인가 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UN에서는 저런 연령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 65세 돼도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를 반영해서 이렇게 연령을 분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미성년자는요, 0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이고요. 청년의 연령은 18살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요즘 인생 2막, 인생 3막, 요 서드 에이지, 요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청년에 해당되는 연령이 65세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년이 65세에서 79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80세에서 99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 연령, 그리고 장수 노인, 이렇게 100세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100세 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65세부터 85세까지 한 20년 정도 정말 인생 3막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미리미리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젊음은 가고 청춘,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음은 점점 나이 들수록 노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르신 대상으로 강의할 때 강사들을 양성해서 어르신 그 노치원이나 요양원에 강사를 파견을 할 때 어르신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봐 달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라고 여쭤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은 안 늙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젊음은 같지만 우리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노화가 일어나서 쇠약해지고 또 기운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늙어감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속담 중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이 된다는 건 대단한 지혜와 연륜과 경험과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춘 바로 지금이다. 맞죠? 그래서 이걸 건배사로도 청바지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도 노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해서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청춘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한 사람을 위기에서 돕는 일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울증이 심하다던가 무기력하다던가 무망감이 있다던가 무가치감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초중고에는요, 생명 존중 교육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꼭 또래 친구들을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이트키퍼 하면 문지기라는 뜻도 있겠지만 생명 지킴이 뜻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혹시 힘들어하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말을 건네주세요. 이런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을 비단 학교로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나눠주는 것, 살펴주는 것, 그 또한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또 행복해야 할 대상이자 사람입니다. 인간의 뇌는 말의 지배를 98%나 받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십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세요. 품격 있으세요. 이렇게 9가지의 칭찬을 하다가 10번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의상 스타일은 컨셉과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최고세요. 이런 9가지의 칭찬을 기억하실까요? 맨 마지막에 오늘의 의상 컨셉과 분위기는 맞지 않습니다를 기억을 하실까요?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말에 지배를 98%나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부정적인 말에는 단 한 번이라도 노출을 시켜 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들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습관이 안 됐던 사람은 정말 들어서 좋은 칭찬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약점을 칭찬이라고 얘기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칭찬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거를 알아차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연세가 드셔도 예전에는 상황이 안 좋아서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자 손녀도 모시고 한글 학교 다니시고 열심히 쓰고 읽고 배워서 시집도 내시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계속 깨어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날이 계속 배움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꿈은 없어요. 작은 꿈을 만나 내 가슴이 뛸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는 나중에 그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면 대단히 허탈함과 그리고 불편함과 의지 꺾임과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성공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목표가 상향되면서 가슴이 뛰는 일들을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생명존중 교육에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처가 가장 크고 버겁다라고 느낍니다. 큰 병 걸린 사람보다 상처, 조금 칼에 베인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심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는 자꾸 열어서 바람을 쐬어주면서 치료를 해주어야지 자꾸 상처를 감추고 안으로다가 숨기고 할 필요 없이 열고 말하고 바람을 쐬어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가 나서 또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흉터는 각자 삶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상처는 계속 감추고 이렇게 바람을 쐬어주지 않고 하면 덧나고 골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내고 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열어줄 때 열어주고 통풍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다는 건 그 상처를 이겨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겨냈다는 흉터가 남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내 삶의 이력이다. 이것 또한 훈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눈물은 언제든지 좀 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끔은 울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골문 상처를 짜내듯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한켠에 무너지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때론 크라잉 테라피라고 합니다. 눈물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어서 눈물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일종의 독소가 나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저의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파도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해일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파도는 매일매일 잔잔히 칩니다. 잔잔히 중간으로 거세게 이렇게 매일매일 치고 있지요. 그래서 웃음은 빈번하게 자꾸 파도처럼 웃어주시면 되는데 해일은 아마 1년에 2번, 3번 요 정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눈물로 흘려보내는 독소를 우리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울면 안 돼. 남자니까 울면 안 돼. 어른이니까 울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감정에 충실해서 좀 배출 활동을 하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훌륭한 의사는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대단히 고도의 수술과 그리고 해박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아픔까지 쓰다듬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성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모방과 공감의 신경세포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거울 뉴런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도 웃게 되고 우는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도 울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을 봤을 때도 슬픈 장면이 나오고 혹시 배우님이 펑펑 울면 공감이 돼서 함께 울게 됩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배우님이 보이면 또 웃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웃어서 즐거운 생활들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아까 제가 청년이 18살서부터 6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중년이 또 80세까지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요리를 배운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집에서 나와야 한다. 세 번째, 소일거리보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신다. 그리고 특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림을 잘 그리시면 그림 그리시고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면 사진 찍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모 루텐스라 그래서 알아서 잘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하고 놀이를 적당히 잘 융복합해서 잘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랑 많이 친해지시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챗 GPT가 나와서요. 웬만한 정보 검색을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온애 활동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일들 많이 해주시고 춤이라든가 노래, 악기 이런 거 다루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되 갱년기 관리는 충분히 해주시고 환경 변화에 익숙해지시며 그리고 내가 지금 노화의 시기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인지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퇴라는 건 다시 준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을 살아가셨을 때 우리가 은퇴했다라는 것은 잠깐 우리 배구라던가 아니면 작전 타임 있는 것처럼요. 축구도 전반 후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에도 쉬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하프 타임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생 이막을 위한 작전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살면 우리 인간관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대 250명의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건 그 사람 뒤에 25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더 잘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즐거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나 부부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부부관계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공적 관계망과 사적 관계망의 균형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나와 인간관계에서 저렇게 동그라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수순이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나랑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끔 보는 사람,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친밀감에 구분을 해서 가까운 사람부터 관리를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간의 말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사람의 빈곤이다. 사랑의 빈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마음 관리, 정서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동반자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되는 부분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도요, 자꾸 매시간 붙어져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끝낸 연후에 이제 각자의 취미나 여가나 아니면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저녁에 즐겁게
식재료를 사다가 같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는 일상을 영위해 나가시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이 삼식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다 드시는 분을 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남편의 모습은 영식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아마 또 아내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라던가 이런 대인관계나 인간관계가 아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마 다 그렇진 않다라고 느낍니다. 네, 함께 같이 요즘에는 셰프님들이 또 인기 직업으로, 직종으로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만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편께서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창의적인 요리, 그리고 아주 사소한 라면이라도 이렇게 아내한테도 대접해 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하는 동반자는 누구신가요? 가족 동반자가 있으실 거고요. 또 낭만적 동반자가 있으실 거고요. 또 사교적 동반자가 있으실 거고요. 작업적 동반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요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살펴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네트워크 만들기에서 지금 10번째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 좋은 운동법 이런 것도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낙천적인 친구를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 있으면 참 좋죠. 왜냐하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웃을 수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는요. 취미가 같은 친구를 만나면 참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젊게 사는 친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언제든 통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일곱 번째는 봉사하는 친구. 여덟 번째는 나보다 젊은 친구.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오랜 친구. 열 번째는 배우자님과 함께하면은 참 좋다.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를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은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 수준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관계다라는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느냐,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행복함이 달라지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주고 나 자신도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항상 말이든 표정이든 감동 주고 감동 받으시고요. 또 자기 존중 욕구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과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꼭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서는 안 되십니다.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능력을 키우고 배우고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엘리트가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그런 부분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리원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고요. 또 스스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나 잘 살아가고 있어.
라는 부분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생애 목표를 세워서 하나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이 들면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축소가 되고 직업적으로 은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의식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가치를 아래 세대한테 전수해주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나이가 곧 재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만들어가는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디지털이 발달되면 발달된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정보화를 가지지 말고 때로는 아날로그 감각과 감성을 가지시면 어떠세요? 너무 정보화에 물들이지 않고 자연과 일상생활과 사람 관계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 도래가 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만드셔서 우리 인생 삼박도 잘 가꾸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옛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어르신 세대한테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물어보는 이제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자세히 잘 살펴주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나는 나와 배우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리고 나는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0년 후 나의 가족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30년 후 나와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연령이 있으면 예를 들면 100세까지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잘 챙기시고 가족과도 좋은 유대관계 가지시고 내가 10년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고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익히셔서 쭉 연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의 인생이라고 하죠. 제3막 시기를 살아가실 때 우리 제1, 제2, 제3, 제4의 인생 시기 중에 우리가 그 65세 이상이 되면 서드 에이지라고 해서 제3의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럴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변화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갈 일만 있구나. 나한테 이제 질병이 올 일만 있구나. 라고 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나의 노후가 한 30년 정도 남았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한 달 한 달 생활해야 되는 지출비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올 혹시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큰 중대한 암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 질병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서 질병이 악화되고 오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족, 이웃과 행복하고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항상 미소 짓는 생활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때를 떠올려 보니까 언제였냐면 지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그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때에, 제가 되게 빨리 결혼했는데요. 21살 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의 감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은 거의 60이 가까운 남편이지만, 그때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키가 훤칠했지. 참 잘생겼지. 연예인 같았지. 첫눈에 반했지. 내가 먼저 프로포즈 했지. 라는 생각이 떠올리면 갑자기 얼굴도 붉어지고 그리고 또 미소도 지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행복 호르몬도 분출이 되더라고요. 다시 또 설레이고 기쁘고 어떨 때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아이들한테 상처 준 말을 할 때가 있었지. 그래서 그럴 때 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또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또 눈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때, 슬펐던 때 모든 감정을 인생 회고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건강에는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만나면 진이 빠지고 기운 빠지는 사람 말고 만나면 늘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주셔야 그와 같은 따뜻한 것들이 나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면 늘 웃어주는 친구, 만나면 늘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역할이 가정과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늘 떠올려 보세요. 정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나의 재능이 발견되지 못해서 쓰여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다채롭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시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나이는 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형석 교수님께서는요, 정말 100세가 되셨는데도 앉아서도 강단에서 강의하시더라고요. 10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진짜 숫자에 불과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같이 개발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늘 노력하는 모습으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또한 바로 지금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황금, 소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도 같이 행복하고 또 건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웰다잉 인문학에서 우리는 항상 잘 살아가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일이며 잘 살아감이 생명 존중이다. 또한 잘 살아가는 것이 변화 관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